우리나라의 석학이 모여 사회적 이슈를 박터지게 이야기하는 토크쇼. 세상의 이슈를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뒤집어 보고 옆으로 보는 신개념 토크쇼. 박터지는 토크. 네, 안녕하세요. 박터지는 토크의 진행을 맡게 된 조민정입니다. 여러분들 얘기만 들어도 좀 감이 좀 오시죠? 이 박터지는 토크쇼는 한 주간의 핫 이슈를 모아서요. 정치, 경제, 문학, 그리고 다양한 박사분들이 모여서 마치 이 지식이 범람하는 토크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주 신랄하고 재미있고 위트 있게 우리 토크를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미 듣기로는 7분들이 다 친분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렇게 딱딱하게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2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있는 이분은 김승기 박사시고요. 문학 박사입니다. 원래 이제 스페인 문학 전공이신데 워낙 상식이 많고 초등학교 때 또 대통령 무슨 상을 또 받았어요. 유찬열 교수님은 학부 때는 또 이공계 쪽인 물리학 그쪽을 또 전공하시고. 저 화학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최 박사님은 제가 안지 한 10수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박사를 하셨죠. 네,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에도 계시고 청와대도 계시고 지금은 인터넷 관련된 그 연구소 학창이제. 장석일 원장님은 의사이십니다. 성격도 좋으시고 사람이 진국 같은 그런 박토광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찬스, 호루라기를 불어라. 박터지는 박사들의 토크 박토 패널들의 앞에는 서로의 의견을 견제할 수 있는 호루라기가 놓여 있습니다. 토론 진행 상황에 반론이 있거나 발언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이 호루라기를 불어 바로 발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토크가 다 끝난 후에는 오늘의 토크왕 박토광을 뽑는 시간을 갖는데요. 과연 오늘의 박토광은 누가 될까요? 성매매 특별법은 2000년과 2002년 군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집창촌 화재가 계기가 돼 만들어진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인데요. 하지만 정작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성매매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성매매 특별법 위헌에 관한 공개 변론이 있었으며 성매매가 합법화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그 공개 변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거를 봤는데요. 그 첫 번째 이제 위헌을 주장하셨던 분이 미아리 포청천이라고 불리는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 그다음에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였는데요. 그 첫 번째 이슈로 그분들께서 주장하신 게 성매매 특별법 이후에 전혀 근절된 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성매매 여성들의 처우만 악화됐다. 이게 주장이라고 이제 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네티즌들한테 미리 받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이 된 이후에 범죄율이 낮아졌는지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성범죄율하고 성매매 통계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매매 통계와 관계돼서는 언론을 봐도 정확한 통계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이 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막연히 얘기하는 것 같고요.
성범죄는 저희가 느끼고 있듯이 좀 그건 줄어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있는 게 이제 불법화 되니까 거기서 이제 더 숨어 들어가는 거죠. 뭐 TV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단독 주택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속으로 숨어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뭐 이런 이유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통계적으로는 사실은 나오기 사실 힘들죠. 전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법 제정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성매매가 사실은 별 차이 없이 이루어지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헌이다 쪽에 가까운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이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 작년 말에 유럽에 갔다 왔는데 이탈리아를 갔다 왔습니다. 네. 거기에 폼페이라는 도시를 가봤는데 폼페이가 어떤데 아시죠? 그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게 AD 한 70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정도 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에 다 매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유적 자체가 그대로 보존이 됐습니다. 그거를 발굴을 해서 전지를 해놓은 걸 제가 봤는데 거기 지금 제가 여기 사진도 가져왔거든요.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수 있는데 2000년 전에도 집창촌이 그대로 있고 그 집창촌에 또 어떤 마크가 있냐면은 남자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드러내놓고 그거를 돌로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집창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뭘 뜻하냐면은 과거에도 있었고 사실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3000년 전에도 있었죠. 옛날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있어 왔던 거를 사실은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사실 근절 자체가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유사한 내용들이 과거에 사실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된 적이 있어요. 태아 성간별도 이제 낙태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성이라는 부분들은 단속해서 없어질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성매매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근데 이것을 그 강제하거나 법으로 억제하려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지로 들어가게 된다. 음지로 들어가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얼마만큼의 그 성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과연 성에 관련된 질환들을 얼마만큼 전달시키고 이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국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국가가 방기할 수밖에 없는, 통계도 잡히지 않고 관리되어지지도 않고 은밀하게 오히려 더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이 법이라는 게 특히 이제 형법이라는 것을, 형벌이라는 것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서 성매매가 합헌인 독일과 네덜란드의 그 경우에도 합헌되기 이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처벌한 그 전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금 문제가 올라가 있는 여성은 그 현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서 생계에 포함해 갖고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판매해야 되는 그 여성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 위헌 여부를 따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성매매 특별법이 원래 취지하고는 달리 거기에 성을 판매든지 그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몸을 담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소외층,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여성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회에는 또 나름대로 자기의 그 도덕적 잣대라든가 아니면은 국가에 대한 대외 이미지, 그것만 해서 실질적인 그런 그 힘든 여성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좀 그 점을 한번 좀 초점을 한번 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21조 제1항을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심판대에 지금 오른 조항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그것이었죠. 아이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독일하고 네덜란드에서는 그게 이제 합법화돼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국가가 관리를 하겠죠? 그렇죠. 네. 제 생각에도 이걸 뭐 위헌 합헌을 떠나가지고 옛날에도 사실은 이제 공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창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관리를 공식적으로 이제 옛날 말로 치면 창기라고 하는데 창기를 관리를 하는 제도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상호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풍선 효과 해갖고 실제로 또 더 나가고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죠. 그 OECD 국가에서 90% 정도는 한국보다는 좀 훨씬 덜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물어보신 대로 개인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호루라기가 나왔습니다. 네. 잠시 호루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저쪽 발언으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초대 그 MB 정부 때 그 국가권익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옛날에 감사원장을 또 그 다음에 하셨던 양건원 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규제는 부패를 낳는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없애려고 규제를 할수록 새로운 부패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성매매라는 부분들이 양성화되고 관리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법으로 억누를 수가 절대 없다. 현실적으로. 또 다른 편법으로 은밀하게 더 스며들 뿐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아까 우리 김삼봉 박사님이 얘기한 그 풍선 효과. 그래서 지금 통계로다가 나오고 그다음에 특히 합헌을 주장하는 분들의 그 주장은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성 관련 범죄 수와 그다음에 성매수자와 판매자가 좀 그 숫자가 줄은 그 아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예전에는 전 집창촌이라고 했지만은 요즘에는 대략 그런 그 성매매 업소가 한 10군데 정도 모여 있는 거를 성매매 집결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전국 뭐 한 12개 시도에 한 그러니까 24군데 이상의 그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데 그거에서만 나오는 그 통계일 뿐 아까 저기 또 얘기가 우리 좀 나왔지만은 음성적인 그런 장소에서 그래서 진짜 그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모로다가 열악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도 뭐 일부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면 뭐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강남 쪽에는 뭐 룸사롱이라든가 또는 좀 상당한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어떤 노래방에서 또 이루어지는 그런 거 아니면 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무부 뭐 차관까지 지내신 분들 해갖고 곳곳에 있는 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 아주 더 퇴폐적이고 마치 로마 시대 말기를 아까 예전에 그 폼페이 같은 경우는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네, 다음까지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지금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할게요. 네, 반론입니다. 저는 뭐냐면은 뭐 지금 당위적인 명분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쟁점이 뭐 자기 결정권하고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너무 좀 막연한 거고요.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뭐 아까 김상범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성매매를 합법화시키기는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저는 이제 현실적인 방안은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묵인하면서 또 문제가 있을 때 뭐 처벌을 하거나 규제를 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걸 꼭 너무 이렇게 원칙을 세워가지고 뭐 합법화해주고 무슨 공창을 만들고 뭐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그 보장해준다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그 뭐 완전히 반대는 또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사회학을 했으니까 사회학적으로 보면요.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예요. 예, 어떤 행위가. 근데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우리가 신체를 이용해서 돈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빠른 발, 그 다음에 복싱 선수는 주먹, 또 요새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막 말을 잘해갖고. 자기 신체를 갖고 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면, 네, 그걸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됐으니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남은 이제 그런 부분을 사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 신체를 가지고 경제 생활을 영위하면서 생존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취업 기회를 이제 확대해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더 근본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거예요. 성매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합헌이다, 성매매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성매매로 인해서 사회적인 성의 그 분위기 뭐 이런 게 아주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성매매 자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저는 사회학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정확하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짚어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매매 자체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게 뭐 부작용을 있지만 과거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그런 행위를 전혀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푸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못 풀므로 인해서 다른 문제로 범죄로 연계가 된다면 오히려 그걸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러니까 그 매매, 그러니까 성매매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없애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걸 뭐 이렇게 보장해주는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비롯해가지고 유럽에서 뭐 네덜란드 뭐 이런데 좀 일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에서는 이게 다 처벌 조항이 있죠. 성매매를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비가는 사람한테 너를 뭐 국가에서 성매매를 보장해 주겠다는 이런 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근데 사회에서 제일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uncontrollable. 뭐냐면은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매매를 완전히 불법화하고 합헌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분출하는 욕구가 이제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만약에 또 위헌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또 풀어놨다 하면은 또 이것도 성산업의 일대 대혁신이 가져와가지고 아마 그 과거의 어떤 타락의 극치를 갈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양극단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라는 것을 국가가 관리를 해라는 겁니다. 관리, 컨트롤하라는 얘기죠. 통제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 옛날에도 사실은 10년 전에도 그 청량리의 집창촌에 가게 되면은 제가 듣기로는 그런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다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은 불법화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만큼의 어느 정도는 국가가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성매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라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지로 나와 있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법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특히 이제 형법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확고한 집행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으로 만들어질 때에는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법을 정해놓고 느슨하게 법 집행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또 다른 편법이 생기고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만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사실 생계나 이런 쪽으로 담당해야 될 사실 배움도 적고 이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만 되는 어떤 여성들,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피해를 본 거지 실제 성매매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뭐 룸사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오히려 어떤 위험 수당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으로 그게 오히려
젊은 여성들이 노력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수단으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역시 박사님들이셔서 아주 그냥 지식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혼이신 이희루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너무나 듣고 싶은데 성매매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매매가 옳으냐 그르냐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아까 말씀하신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지금 보니까 안순옥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규제 쪽이시고 이쪽은 관리 쪽이신 것 같아요. 규제와 관리 사이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장석일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으로 한다라면 형법은 명확한 보호 법익이 있어야 됩니다. 뭘 보호하겠다, 뭘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어겼을 때는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호하다는 말씀이죠. 성매매 근절이라는 요새 기사가 뜨는데 이 성매매 특별법은 근절하겠다라는 취지의 법이 아니고 교수님들이 다 공감하시든 말씀하시는 관리의 문제인데 이 관리의 문제가 규제 쪽으로 치우치느냐 혹은 좀 약간 실용적인 부분에 생계를 보장하는 식의 관리 쪽으로 가느냐의 정도의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 뭔지를 정리를 법적 처벌보다는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도 똑같거든요.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뒀는데 어디 다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 직업 교육을 받는 그런 해줄 수 있는 제도도 별로 없었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호스트바에 가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것도 남자가 성매매를 사실 하는 거죠. 자기를 성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즐겁게 하고 하는 건데 참 그 사람이 왜 거기까지 갔을까?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분들의 다수도 그러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지로 조금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처벌한다고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그렇죠. 그 성매매를 처벌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MC께서 말씀하신 사적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성은 자유롭죠. 관통제도 없어진 이유가 성은 자기 결정권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매매 이런 관련법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매매를 하는 거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동조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근절법을 통해 가서 못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의 반론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제 여성들이 사실은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죠. 일할 것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최후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아까도 나왔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게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사적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개인의 인격권, 인본주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목적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생존권은 더 중요한 겁니다. 인격권보다도 더 중요한 생존권의 차원에서는 성매매 근절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인식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양지로 끌어내고 직업으로 보장해주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또 인식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과연 그 성매매나 성매매 여성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그 시대의 어떤 그 사회상이라는 것이 영화, 소설 이런데 드라마에 많이 반영이 되는데 그 프리티 워먼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줄리아 로버츠가 여주인공으로 나왔는데 그 이제 성매매 여성이죠. 근데 나중에 가서 이 백만장자하고 이제 결혼하는 그 해피엔딩인데 근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도 물론 이제 규제도 하고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식을 갖다 우리가 거기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도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운 좋으면 백만장자하고도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 뭐 좀 소득이 없고 해가지고 그 선택을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되고 인식이 있으면은 인식이 좋아지면은 뭐 해도 이렇게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사회적으로도 아 그럼 뭐 괜찮다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 동의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사회적 동의가 없이 뭐 반반 찬반 장론이 팽팽하게 맞선대든가 또 반대가 일부에서 반대가 또 더 높대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뭐 아무리 명분이나 그 목적이 좋더라도 당장에 이거를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인식이 좀 바뀔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잠시 이제 제가 성매매 합법 국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고 하고요. 또 비범죄로 이제 정하고 있는 국가가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핀란드, 폴란드가 있고요. 금지 국가가 한국, 일본, 스웨덴 그리고 미국이 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뭐 규제가 어느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을 다 총합해 보자면 성매매를 정말 위헌이다, 뭐 합헌이다라고 이분법으로 나누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개선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강력히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규제나 관리를 미니멈으로 할 거냐, 맥시멈으로 할 거냐, 좀 드러나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존재하는 그대로 좀 관리할 거냐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근데 조금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법익을 침해해서 그들을 처벌하려고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모럴 이 사람은 나쁜 성매매는 나쁜 거니까 처벌한다 혹은 사회적으로 뭐 좀 기피하니까 처벌한다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생존권에 뭐 지난번에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사냥꾼 다음으로 오래된 직업이 성매매라고 농부보다도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존권적인 차원의 접근도 어떤 처벌만큼이나 같이 보면서 이들이 이제 규제로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을 미니멈하게 무조건 처벌한다가 아니라 이러해서 이럴 때 처벌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틈새에서 지금 현재에서는 제도적으로 막 논박이 있는데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행위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틈새에서 조직폭력배라든가 포주라든가 틈새에서 암처럼 번지는 존재들이 오히려 더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조금은 추상적이고 좀 정책적으로만 쏠리는 것 때문에 아마 김강자 소장님도 그런 현실을 보시고서 아마 돌아가셨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 그 금지 국가를 들으면서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금지를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추론입니다만 스웨덴은 복지가 비교적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그만큼 보장을 해주니까 자 사회적으로 보장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굳이 성매매를 통해서 생존권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확실하게 해주니까 이런 나쁜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국가를 어떤 사회를 원하느냐면 성매매가 없는 나라, 사회. 저는 심지어 나이트에서 부킹한 것도 싫어요. 예, 아 그거 다 성적인 거 아닙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아 저는 그거 아주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를 원해요. 허물하기 무세요. 아니 사실인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럼 이 성매매가 좀 없어지게 하려면 스웨덴처럼 복지를 좀 그분들에 대한 이걸 완벽하게 해놓으면 걱정이 없는데 생존권 문제가 없는데 왜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도 한다면 그거는 정말 사회적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또 처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웨덴 모델이 우리가 좀 뭔가 이 성매매와 관계돼서 생각해 볼 하나의 그 가치를 좀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강력
범죄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냐면은 성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억누를 경우에는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범죄로 나타난다는 거죠. 작은 성매매를 막으려다가 큰 범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강제로 뭐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강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강력 범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 특별법 21조 1항과 같은 이런 그러니까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는 거는 제 전망으로는 위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폼 잡지 마라 그 얘기를 전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하기 좋은 말로 성인 군자처럼 하는 말은 결코 현실적이지 않을 때에는 그게 옳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몇 년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낙태 문제로 아마 1년 이상 굉장히 나라 전체가 시끄러울 때 있었어요. 어찌 보면 또 낙태를 예방해서 저출산을 극복하자라고 생각도 했어요. 낙태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 다 낳게 하면 대한민국이 저출산을 극복하지 않겠느냐. 이 낙태를 왜 하는가를 근본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치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낙태하는 건데 국가가 이 사람들을 다 아기로 낳도록 하려면 국가가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늘도 신문에 10대 미혼모가 출생하고 이틀 만에 이렇게 해서 자기 아기를 쓰레기 봉지에다 버린 이런 사회적 여건, TV만 틀면 온갖 문란한 어떤 드라마의 사생, 이런 영역들이 보여지고 있으면서 마치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성인 군자인 것처럼 성매매 근절 이런 거를 외치고 하는 것은 저는 참 맞지 않는다. 현실을 올바로 직시해서 올바른 성교육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도 성기구에 대한 사용법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이런 낙태나 이런 거로 가지 않는 것인 것처럼 성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강제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10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회가 엄격하게 제한해야 될 부분들을 정해놓고 이 부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그 외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완화시켜야지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리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훨씬 이제 한쪽으로 잘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신중한 논의 그리고 합리적인 의견이 천천히 도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전 출연진들이 무기명 투표를 해서 오늘의 박토광을 뽑습니다. 모두 열심히 토크에 참여해 주었는데요. 제1대 박토광은 누가 될까요? 김상범 박사님, 네. 제1회 1 이슈의 박토광 되셨습니다. 네, 이 박을 깨주시기 전에 어떤 것들을 사회에서 없애고 싶은지 혹은 이것들을 깨버렸으면 좋겠는지를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시원하게 깨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편견이 깨져라. 이런 방송은 처음인데 새로운 맛도 나고 아주 앞으로도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주제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막 얘기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는 것들이 있고 다음에 더 많이 해서 꼭 한번 깨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